시 이렇게 시작해봐요. 여러분에게 읽어주고 싶은 동시 40편에 덧붙인 글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시랑 노는 법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시는 숨기쟁이에요. 여러분이 술래가 되어 시를 찾아보세요. 시는 머리카락이나 옷자락을 내보이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면서 찾아주기를 기다리면서 여기저기에 숨어 있지요. 여러분이 잘 보고 잘 듣는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숨어있는 시를 찾았을 때의 즐거움은 술래잡기 놀이할 때의 즐거움보다 보물찾기 놀이할 때의 즐거움보다 훨씬 크답니다. 시와 노는 놀이 규칙을 소개할까요? 먼저 좋아하는 공책 한 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책을 읽게 되는 계절을 맞추어 아무 쪽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매주 가장 편안한 요일에 시 한 편씩을 읽고 선생님이 안내대로 시 한 편씩을 써보세요. 일주일에 한 편씩 쓰는 일기처럼요. 잘 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한 줄만 써도 좋아요. 그렇게 1년만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 깜짝 놀랄 정도로 시와 친해져 있을 거예요. 시를 보는 눈과 시를 쓰는 솜씨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도 한껏 넓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멋진 꼬마 시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쓴 시들이 모아지면 선생님께도 살짝 보여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동시들을 골랐습니다. 시는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시를 쓰는 게 쉽고도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책이 시를 이해하고 세상을 더 풍요롭게 바라보고 느끼고 나아가 시적인 사고력과 상상력과 표현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시찾기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글과 생각을 쑥쑥 키워줄 수 있는 작은 걸음이 될 수 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시란 무엇일까? 시를 어떻게 읽을까? 시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에 대해 알고 싶을 때 혹은 여러분들에게 마땅한 책감을 제공하는 데 선생님의 얘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좋은 시를 써주고 이 책에 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시인들, 1년 동안 친구들아 시랑 놀자 코너를 마련해 주신 소년 한국일보, 멋진 책으로 만들어 주신 토토부 가족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두 딸에게는 물론 딸의 친구인 여러분들에게 실망스럽지 않은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3년 겨울에 정급별 선생님이 씁니다. 매화꽃이 송이 눈꽃처럼 피어나자 냉이 짝은 냉냉이 쑥싹은 쑥쑥 나뭇잎 싹은 나뭇나뭇 덩달아 나리나리 개나리도 달래달래 진달래도 아름아름이 아지랑이도 씨를 잡아라 신현득 풀잎에 파란색이 있듯이 풀에는 풀로 된 씨가 숨었다. 도랑물에 졸졸졸 소리가 나듯 물속에는 물로 된 씨가 숨었다. 꽃 속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있듯 꽃에는 꽃으로 된 씨가 숨었다. 아이들아 너희 눈으로 풀잎의 씨를 찾아내어라. 너희 귀로 풀 속의 씨를 들어라. 꽃 속의 씨를 냄새 맡아라. 아이들아 들판을 달리다 나비를 잡듯 씨를 잡아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시가 뭘까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자기 생각을 동화보다 짧게 표현한 거요. 생각할 게 많은 거요. 가끔 반복하는 거요. 노래처럼 읽히는 거요. 행과 연이 나뉘어져 있는 거요. 머릿속에 시가 떠오르기는 한데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힘들죠. 신현득 시인은 파란 풀에도 졸졸 흐르는 물에도 향기로운 꽃에도 시가 숨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눈으로 풀잎의 시, 여러분의 귀로 물속의 시, 여러분의 코로 꽃속의 시를 찾아내라는군요. 시는 풀이나 물이나 꽃에만 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 속에 그리고 상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세상 멀리 있는 것들 속에도 시는 숨어 있답니다. 신문, 가위, 연필, 공책, 선생님, 친구들, 가족들, 길거리, 산이나 강, 하늘 너머 땅속 깊이 여러분 주위에는 온통 시들이 숨어 있답니다. 그러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그렇듯이 시도 숨어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찾아야 하고 어렵게 노력해야만 찾을 수 있지요. 또한 새롭게 찾아내야 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그렇게 찾아낸 것들을 말을 아껴서 짧게 쓴다면 그게 시가 아닐까요? 자, 다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시가 뭘까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지금부터 숨어있는 시들을 찾아 떠나볼까요? 새눈 이원수 나뭇가지에 새눈이 텄네요.
맨몸뚱이로 겨울난 이 나무에 쬐끄만 연두눈이 덧네요. 새눈은 아기는 봄이 오나 보네요. 나무 속에서 한겨울 보내고 껍질을 뚫고 뾰족이 내다보는 쬐끄만 꽃봉오리, 아기 잎사귀, 먼데 있는 햇님을 보고 있네요. 봄이 소리 없이 찾아오고 있네요. 나무에서 막 터져 돋아난 새싹을 눈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에 돋는 새 눈을 본 적 있나요? 새 눈에는 잎이 될 잎눈과 꽃이 될 꽃눈이 있지요. 겉으로 보아서는 구별하기 힘들고 눈들이 자라서 피어봐야 알 수 있지요. 새로 돋아나는 눈 속에는 봄이 담겨 있어요. 새 눈들을 쏙 뽑아 올리면 여기저기 봄이 피어날 것만 같아요. 푸른 싹과 잎들, 울긋불긋한 꽃봉오리들이 활짝 웃는 봄 말이에요. 새 눈들은 서로 먼저 잎과 꽃을 피우려고 저리 열심히 고개를 빼고 햇님을 바라보고 있네요. 햇님만이 새 눈을 쏙 뽑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뜻한 남쪽 마을에서는 벌써 냉이싹은 냉냉이, 쑥싹은 쑥쑥, 나뭇잎싹은 나뭇나무, 새 눈들은 뚫고 돋아나왔다지요. 봄 소식을 맨 처음 전해주는 매화꽃도 송이눈처럼 환히 피었다지요. 나리나리 개나리도 달래달래 진달래도 눈꽃 속에 피어나는 중이랍니다. 이제 곧 아름아름 아지랑이도 피어나겠지요. 정말 봄이 오나 보네요. 이제 두꺼운 외투는 벗어버리고 마음의 눈을 열고 봄을 맞이해 볼까요? 조용하고 맑은 눈으로 바라보면 소리 없이 커가는 봄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봄의 소리, 봄의 색깔, 봄의 냄새, 봄의 맛을 한 가지씩 얘기해 볼까요? 나무 노래, 전래동요. 나무나무 무슨 나무, 심리 절반 오리나무, 불 밝혀라 등나무, 푸르러도 단풍나무, 가다 보니 가닥나무, 오다 보니 오동나무, 죽어도 살구나무, 따끔따끔 가시나무, 갓나라기 자작나무, 앵도라져 앵두나무, 벌벌 떠는 사시나무, 바람 솔솔 소나무, 거짓없이 참나무, 입맛 주자 쪽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재미있는 시네요. 크게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노래처럼 들리지 않나요?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이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요랍니다. 이런 노랫말을 말노름시라고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하면서 나무 이름도 익히고 뜻도 익히고 말놀이하는 재미도 즐겼답니다. 이런 노래말은 여러분들도 끝없이 덧붙일 수 있습니다. 대낮에도 밤나무, 사철나무, 빠르기가 화살나무, 깔고 앉아 구기나무, 방귀 뀌어 뽕나무, 칼로 찔러 피나무, 그렇다고 치자나무, 19의 수무나무, 씨름하여 저나무. 이제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나무들 이름을 찾아 이어서 써볼까요? 얼른 생각이 안 나면 이런 나무 이름은 어때요? 사과나무, 배나무, 전나무, 등나무, 떡갈나무, 개합나무, 새우나무, 고로쇠나무, 비자나무, 온나무, 엄나무, 말로주나무, 산사나무, 서어나무, 팽나무, 차나무. 여러분 중에 더 똑똑한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나무 이름만 되나요? 꽃 이름이나 풀 이름이나 친구들 이름을 가지고도 시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요. 언니와 동생이 글씨 공부를 하고 있네요. 쓰다 틀리거나 쓰다 그만둔 글씨들을 보고 쓴 시입니다. 흉내만 낸 듯 미음자가 정말 운동 모자처럼 보이나요? 거꾸로 쓴 기역자는 낚시바늘 같고 잘 쓴 시옷자는 상거리 같고 쓰다 틀린 히읗자는 상거리에 세워둔 겨울 눈사람 같은가요?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아야 어여와 같은 다른 글자들은 무엇처럼 보이나요? 이 글자들을 하나씩 소리내어 천천히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또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그리는 도형, 동그라미, 마름모, 네모, 세모나 세말 때 쓰는 는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숫자 1, 2, 3, 4들은 무엇을 닮았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하지요? 시에서는 한 줄을 행이라고 하고 붙여 쓴 한 줄 이상의 덩어리를 연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모두 사연으로 되어 있고 사연들이 각각 사행으로 되어 있는 시로군요. 헌데 1연의 운동 모자 같고 나 2연의 낚싯바늘 같고처럼 사면과 사연도 삼거리 같고 나 눈사람 같고라고 똑같이 쓰면 조금 지루할까 봐 시인은 그냥 삼거리 눈사람이라고 마무리했나 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시끄럽고 달이 몇 월일까요? 시끄러운 달이 몇 월일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4월일 것만 같아요. 4월이 되면 여기저기서 새눈들이 잎과 꽃을 피워냅니다. 봄비가 오고 나면 온 세상이 더 울긋불긋 환해지지요.
마치 물감을 세상에 풀어놓은 듯 하나님이 노란색, 분홍색, 하얀색 물감을 여기저기 쏟아놓기라도 한 걸까요? 물감에 물을 섞어 수채화를 그려놓은 것처럼 봄비가 봄꽃을 더욱 진하게 물들여 놓은 것만 같네요. 새파란 사실은 연초록이지요. 새싹, 샛노란 개나리, 연분홍의 진달래 모두 봄의 색깔들이네요. 그러니 봄에는 우리들 눈도 참 바쁘고 즐겁겠지요. 하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봄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사박사박 사륵사륵 초록초록 봄비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촉촉히 젖은 새싹들이 기지개 켜는 소리, 하하호호 꽃잎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보들보들 보드랍게 내리는 봄비의 새싹들은 물론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꽃, 복숭아꽃, 벚꽃도 땅바닥에 딱 붙어 피는 쓴바귀꽃도 제비꽃도 미늘레꽃도 울긋불긋 돋아나 무럭무럭 자랄 겁니다. 이 봄비를 맞고 무럭무럭 자라는 여러분들처럼요. 목련꽃은 봄꽃들 중에서도 가장 우아하고 탐스러운 꽃이죠. 그래서 4월의 여왕이라고도 한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얗게 피어있는 목련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커다란 팝콘 같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이나 생크림 같다고 했다지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입는 흰옷을 무리지어 입고 있다고 했답니다. 여러분은 목련꽃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전병호 시인은 흰 손수건을 떠올리고 있군요. 4월 한가운데서 뚝뚝 떨어지는 목련꽃잎을 보면서 시인은 누군가 목련나무 밑에서 잡고 흰 손수건을 던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바로 사물을 다르게 보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도 있도록 하는 시적인 발견입니다. 손수건이 뭘 닦는 용도로 쓰인다는 것을 생각한 시인은 누군가가 목련꽃 흰 수건으로 목련나무 위 하늘을 닦는다고 표현합니다. 흰 목련꽃이 봄 하늘을 닦듯이 시인도 손수건을 꺼내 유리창을 닦아봅니다. 시인이 닦은 유리창은 깨끗했을 텐데 고운 때가 묻어난다고 하는 걸 보니 아마 그 고운 때나 흰 목련잎에 묻어나는 푸른 하늘빛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떨어지는 목련꽃 덕분에 오는 봄이 깨끗하고 봄하늘은 더욱 파랄 것만 같습니다. 3월은 꽃 보듯이 새로운 선생님과 새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4월은 따뜻한 봄볕과 함께 친해진 친구들과 소풍을 갈 수 있어서 좋지요. 4월 소풍이 좋은 게 어디 그뿐이겠어요. 수업도 없고 숙제도 없고 삼삼오오 친구들과 무리지어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좋고 맛있는 거 담뿍 싸가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어서 더욱 좋지요. 상영이란 친구는 소풍 전전날부터 먹고 싶은 목록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풍 전날에는 엄마와 함께 슈퍼에 가 과자나 음료를 고르고 맛있는 도시락을 쌀 재료들을 삽니다. 저녁이면 배낭에 먹을거리를 넣었다 꺼내보고 먹고 싶지만 참고 다시 챙겨 넣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밤이 한없이 길고 설레어 안절부절 잠이 오지 않습니다. 괜스레 화장실을 들락거리다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간신히 든 잠도 깨곤 합니다.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밤들이 또 있지요. 생일 전날 밤, 어린이날 전날 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설 전날 밤, 또 어떤 밤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어떻게 설레어 잠 못 드는 밤들에 대해 써볼까요? 아, 그런데 꿈속에서 알밤을 주운 걸 보니 시 속의 친구는 가을 소풍을 가나 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한자로 시를 쓰기도 했는데요. 이를 한시라고 하지요. 조상들이 사용한 음력, 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센 달력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 해로 중심으로 센 달력보다 한 달쯤이 느리니까 이 시 속의 3월은 사실은 4월쯤이겠죠. 그러니 복숭아꽃이 붉고 버들이 푸르겠죠. 서면에 나오는 푸른 바늘에 꿰인 구슬은 뭘까요? 다음 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네요. 바로 푸른색 바늘처럼 생긴 솔잎이 총청에 맺힌 이슬이었네요. 이렇게 솔잎에 맺힌 이슬을 푸른 하늘에 꿰인 구슬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시에서는 비유라고 한답니다. 시인은 솔잎을 보고 푸른 바늘을 상상했고 이슬을 보고는 구슬을 상상했군요. 구슬을 푸른 바늘로 꿰면 아프겠지요. 그러니 눈물처럼 보이기도 하겠지요. 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른 그 무엇으로 마음껏 상상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이 시는 김수십이라는 옛날 선비가 3살 때 쓴 시라지요. 3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한자로 시를 쓰고 게다가 그 솔잎에 맺힌 이슬을 보고 푸른 바늘에 구슬을 깨었다고 하다니요. 또 거기서 눈물을 발견하다니요. 놀랍지요. 주위에서 눈에 띄는 물건이나 자연물 중 하나를 선택해 상상한 후 다른 것으로 비유해 볼까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이지요. 어른들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주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돌봐주시는 어른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라는 뜻에서 5월을 감사의 달이라고도 한답니다. 시 속의 친구는 현관에 벗어놓은 아버지의 구두를 닦으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먼지가 앉은 채 낡아가는 구두를 보며 주름진 채 늙어가시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 구두를 신고 아스팔트, 보도블록, 막다른 골목, 가로등 밑을 다니셨을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검정 구두 주름 사이에 낀 먼지를 정성스레 닦아냅니다. 아버지의 주름 사이에 낀 피곤함을 닦아내주듯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구두를 닦기 위해 입김을 부는 후후라는 소리 언어는 상처를 달래줄 때부터 입김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부모님의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아드려 보세요. 그리고 바르게 놓아주세요. 마치 여러분 마음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런히 새겨두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때를 기억해내 그때의 상황과 느낌을 시로 표현해 볼까요? 특히 아버지의 구두처럼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물건 한 가지를 중심으로 쓴다면 훨씬 좋은 시가 될 겁니다. 5월이 지나면 바야흐로 졸음의 계절이 옵니다. 늦봄부터 초여름 3교시나 점심 먹은 직후인 5교시쯤이면 스르르 아물거리는 아지랑이처럼 졸음이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막무가내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업은 계속되는데 선생님 말씀은 자꾸만 가물거리고 애써 눈을 크게 뜨려 해도 번번이 눈꺼풀은 주저앉기만 하고 아무리 머리를 곧게 쳐들려 해도 고개는 꾸벅꾸벅 숙여만 지고 그러다 아예 팔을 베고 침까지 흘리며 엎드려 자기도 하죠. 어떤 친구는 잠꼬대를 하기도 했다죠. 시 속의 향구는 선생님의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콤하게 졸고 있습니다. 아마 짝인 듯한 혜정이가 쿡 찔러 깨워주지 않았다면 5천년 전이라고 살짝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선생님께 혼이 났거나 친구들에게 창피를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깜짝 놀라서 깨고 나면 그제부터 정신이 바짝 나고 그때부터 바람은 졸음을 쓸어가듯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졸음 때문에 일어났던 재미있는 일이나 조는 사람들의 인상적인 모습이나 기억에 남는 졸음의 느낌 등은 한 가지씩 이야기의 본으로 시로 옮겨 써볼까요? 호박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우두둑 우두둑 장구치는 소리, 아카시아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톡톡톡 소고치는 소리, 또 솔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솔솔솔 다정하게 속삭이듯 부르는 소리. 5월 초 텃밭에 심어두었던 상추, 아욱, 배추, 시금치, 열무 씨들에서 어린 싹이 돋는가 싶더니 5월이 끝나갈 때쯤 되니 여러분 손바닥만한 잎들을 달고 있더군요. 6월에 텃밭에 나가 여린 채소들을 따서 쌈장과 함께 입이 찢어져라 쌈을 싸먹었습니다. 물론 햇빛 아래서요. 참 맛있겠지요. 다음 주말이 되면 새로운 잎들이 또 돋아나 있을 겁니다. 상영이 상원이라는 친구들과 여린 채소 잎에 물을 주고 잎을 따면서 이 시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눈꽃만한 씨앗들이었는데 흙과 물과 햇빛이 이렇게 맛있는 채소를 만들다니 감탄하면서요. 그 작은 씨앗들을 흙 속에 꼭꼭 숨겨두었는데 햇빛은 정말 저 흙 속에 씨앗들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날마다 씨앗들을 쓰다듬어 쑥쑥 키웠을까요? 또 씨앗들은 햇빛을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을까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햇빛을 먹고 자라는 게 어디 씨앗뿐이겠어요. 달이나 별이나 꽃이나 나무나 열매나 벌이나 나비나 빨래나 지붕이나 안참 여러분들도 있군요.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햇빛이 뚱뚱하게 살찐 여름에 더 쑥쑥 자랄 것 같아요. 오늘은 나는 햇볕이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볼까요? 여름 햇볕들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후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지만 300년도 채 안 된다네요. 얼마 전에도 이라크에서는 전쟁이 있었지요. 가까운 우리 역사에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었던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상 체온은 36.5도입니다. 김관식 시인은 몸이 아파 열이 났을 때의 체온이 38도와 우리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고 있는 휴전선 38도를 겹쳐놓고 있습니다. 38 같은 소리인데 뜻이 다르군요. 이 38선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38도로 열이나 아파 누운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내 편을 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어 건설한 도시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땅을 폐허로 만듭니다.
우리 땅에는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38선으로 나누어져 있느라 우리는 언제나 전쟁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지막 연에서 벌떡 일어나 지우개를 찾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죠. 한반도를 남과 북한으로 가르고 있는 38선을 지우개로 지우듯 없애버리고 남과 북이 통일이 될 날을 꿈꾸며 있는 겁니다. 자, 지우개로 싹싹 지우듯 38선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볼까요? 선생님은 지금과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는 어린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스크림 좋아하지요? 특히 더운 여름에 먹는 아이스크림 맛은 정말 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선자 시인은 아이스크림 맛을 달콤한 겨울의 맛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더운 여름날 가장 추운 겨울을 떠올리면 시원해지죠? 그래서 겨울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이 여름에 더 잘 팔리나 봅니다. 이 짧은 시에 겨울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말이 들어간 자리에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을 넣어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읽기에 쉽게 쓸 수 있는 문장이지요. 아이스크림이라는 말 대신 아이스크림 맛이 떠올리는 겨울이라는 말을 바꿔 넣어 재미있는 시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문장에서 단어 하나만 바꾸어도 이렇게 시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농부가 논에 모를 심고 있다라는 문장을 시인이 원고지에 시를 심고 있다로 단어만 바꾸면 재미있는 표현이 되지요. 시 속의 친구를 생각하며 단어를 바꾸어 보자면 아이가 한여름에 겨울을 핥아먹고 있다가 되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를 선택해 그 음식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그 맛이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지 시로 표현해 볼까요? 물론 단어 바꾸기를 해보면서요. 호박잎 본 적 있는 친구. 머위 잎이나 토란 잎은요, 이 잎들은 기름진 여름 햇살을 실컷 먹어서인지 잎이 커다래진 여름 채소들입니다. 큰 잎들은 여러분 머리보다 크고 가슴보단 조금 작을 거예요. 옛날 어리들은 갑작스런 여름 소나기를 만나며 호박잎을 따 머리에 쓰고 집을 향해 냅다 달렸다는군요. 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는 호박잎을 썬 캡처럼 머리에 써 햇볕을 가리기도 했다는군요. 그러니 호박잎은 비가 오면 우산이 되고 햇볕이 내리쬐면 양산이 되었던 거지요. 전원범 시인은 호박잎의 마음이 되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물이나 사물을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빗대어 쓴 시적인 표현을 의인법이라고 한답니다. 꽃은 웃거나 울지 않는데 꽃이 웃는다 운다라고 하거나 연필은 달릴 수 없는데 연필이 달린다고 한 것은 꽃과 연필을 사람의 행동에 빗대어 표현한 말이지요. 호박잎이 호박꽃에 물이 들까봐 우산이 되어주고 뜨거운 여름 햇볕에 호박꽃이 시들까봐 양산이 되어준다는 구절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빌려온 표현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자연물이나 사물들 중 하나를 선택해 그것에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을 불어넣어 시를 한 편 써볼까요? 의인법을 사용해 써보자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시는 리리 리자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미나리, 소다리, 보따리, 유리, 항아리라는 노랫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중에서 구리로 끝나는 말을 가지고 수수께끼 형식으로 쓴 시입니다. 특히 맨 끝 연이 재미있지요. 이 시를 읽으니 끝말잇기 놀이도 떠오르네요. 마그네슘, 우라늄, 라디움, 무릎, 무늬, 늘름, 늠름, 부엌, 전물력, 나무꾼 같은 단어를 외워두면 편리하지요. 끝말을 읽기 어려운 단어들이니까요. 또 삼행시 같은 것도 떠오르네요. 며칠 전 상영이라는 친구가 저보고 거북이라는 삼행시를 짓겠다고 옷을 띄워달랬더니 거북이가 북을 진다 이렇게 하면서 제 등을 마구 때리더군요. 오늘 읽은 시는 쉽게 외울 수 있는 시입니다. 잘 외워서 친구나 가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볼까요? 그리고 못 맞히거든 끝 연을 크게 읊어주세요. 생각만으로도 즐겁지요. 정답을 거꾸로 써 놓은 것도 재밌네요. 자, 이런 말놀이 수수께끼들을 이용해 시를 지어볼까요? 무슨 무는 무인데 못 먹는 무는, 칼은 칼인데 자르지 못하는 칼은, 술은 술인데 마시지 못하는 술은, 무는 문인데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는 문은. 여름방학이 되면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휴가를 가겠지요. 장마는 보통 6월 말부터 시작해 8월 중순쯤에 끝나니 어쩌면 장마도 휴가를 따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시 속의 친구처럼 쓸쓸한 마음이거나 나른하게 졸리다가도 굵은 장대비만 오면 아이들은 발가벗고 나가 놀았답니다. 장마로 개울물이 넘치면 덩달아 날뛰는 미꾸라지들을 소쿠리로 잡기도 했지요. 그참에 목욕도 하고요. 정말 비가 오면 춤을 추는 풀과 잎사귀처럼 신이 나곤 했답니다. 헌데 김소월 시인은 그 비를 보고 꽃도 못 필 걸 쓸데없는 걸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 그 비는 쓸쓸하거나 슬픈 비일 것도 같습니다. 비를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이 씁쓸하고 슬프기 때문이죠. 김서울 시인은 비가 옵니다를 재미있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크게 읽어보세요. 노래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시의 맛은 이렇게 같은 단어나 문장을 반복하는 데서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반복으로 생겨나는 가락을 리듬 혹은 운율이라고 한답니다. 쉼표와 마침표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마치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자, 오늘은 비 오는 날을 상상하며 빗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떤 시인은 호박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우두둑 우두둑 장구치는 소리로, 아카시아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똑똑똑 속어치는 소리로, 또 솔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솔솔솔 다정하게 속삭이듯 부르는 소리로 듣더군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소리로 들리나요? 반복을 살려 표현해 보세요. 아차, 이번 여름에는 큰 홍수나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생각의 힘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못을 보고 골똘히 생각한 후에 쓴 시랍니다. 벽에 못을 박으려면 망치가 있어야 하고, 못이 벽에 박히려면 망치로 못의 머리를 세게 쳐야 합니다. 못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플 겁니다. 못이 아플까봐 살살 치면 못은 벽에 박히지 않습니다. 세게 얻어맞는 못이어야 벽에 단단히 박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무거운 액자나 시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못이 되는 겁니다. 고통을 이겨내며 벽에 조금씩 박혔을 때 비로소 못은 힘을 갖는다는 구절이 좋네요. 그 무엇이든 고통이 없이 얻어진 것들은 힘이 없거나 약하답니다. 양파도 겨울 추위를 이겨내면서 매운맛이 된다는 거 알고 있나요? 노력해서 힘들게 얻는 것들이 진짜 값진 것이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지요? 이렇게 우리는 짧은 시 한 편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과 지혜를 배울 수도 있고, 늘 보던 것들을 다르게 느끼고 새롭게 생각할 수도 있답니다.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것들이 어떻게 자기의 힘을 키우고 자기의 힘을 지탱하고 있는가를요. 칼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육교 혹은 다리라든가 쓰레기통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외에도 많겠죠. 고통을 이겨내며 자기 힘을 키우는 것들 중 하나를 선택해 곰곰이 생각해 본 후에 그것의 힘에 대해 써보세요. 여름 휴가는 뭐니 뭐니 해도 바닷가가 제맛이지요. 밀물과 썰물의 달과 지구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 때문에 생기지요. 그래서 달이 우리나라 가까이 오면 바닷물이 밀려오고, 밀물 반대쪽으로 가면 바닷물은 줄어드는 썰물이거지요. 이렇게 밀려왔다 밀려가는 바닷물은 즐거운 상상을 하게 합니다. 유미희 시인은 누군가가 바다의 한쪽 문을 열고 닫는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네요. 바다의 한쪽 문을 열면 바닷물이 차르르 차르르 빠져나가겠지요. 그러면 갯벌이나 모래사장에 개, 조개, 굴딱지, 집게벌레 따위들은 우르르 갯벌 골목에 나와 놀 수 있겠죠. 바다의 한쪽 문을 닫으면 다시 바닷물이 쏴 몰려와 갯벌에서 놀던 것들은 다시 우르르 집으로 자러 가네요. 여러분도 해가 나오면 우르르 나와 놀다 해가 들어가면 우르르 집으로 돌아가지요. 소리 흉내 말들이 즐겁네요. 어떤 시인은 밀물과 썰물을 바다와 육지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모래사장이나 갯벌을 차지하려는 싸움이라고 하던걸요. 또 어떤 사람은 달 때문이라는데요. 달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둘레를 돌면서 지구의 물을 빼앗으러 조금씩 당긴다지요. 그래도 지구가 힘이 더 세니 빼앗기지는 않는다네요. 여러분은 바닷물이 왜 이렇게 밀려왔다 밀려간다고 생각하세요? 즐겁게 혹은 엉뚱하게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들이 밀물과 썰물뿐일까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는 롱펠로라는 미국 시인이 쓴 유명한 시인데요. 어른들도 무척 좋아하는 시이지요. 곱게 옮겨 써서 엄마 아빠께 선물해 보세요. 즐거워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시인지 알아야겠죠. 화살과 노래는 같으면서 서로 다릅니다. 똑같이 공중을 날아가지만 하나는 날카롭게 목표물을 쏘아 맞추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드럽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는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롱펠로 시인이 어릴 적 쏘았던 화살과 노래는 너무 빨리 날아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화살은 참나무 숲에서, 그 노래는 친구의 마음속에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숨어 있는 화살과 노래를 쏘아 올려보세요. 알지 못할 곳에 떨어져 잃어버린 것 같아도 세월이 흐른 뒤에 참나무 밑둥이나 친구의 가슴속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화살과 노래가 여러분이 꾸는 꿈이자 이상이자 미래에 대한 비유라는 건 알고 있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할 줄 안다면 여러분이 쏜 화살과 노래는 언젠가는 고스란히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시였나요?
그래도 롱펠로우의 화살과 노래라는 시를 읽은 적이 있다는 건 잊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더 쉽게 느껴질 테니까요. 화살과 노래,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 강순기 옮김. 화살 하나를 하늘로 쏘았네. 땅에 떨어졌지만 어딘지 알 수 없었네. 얼마나 빨리 날아간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었네. 하늘을 우러러 노래 한 곡 불렀네. 땅에 떨어졌지만 어딘지 알 수 없었네. 누가 날아가는 노래를 쫓아갈 만큼 날카롭고 강한 눈을 가졌을까. 오래오래 지난 뒤 참나무에서 부러지지 않은 그 화살을 찾았네. 그 노래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벗의 마음속에서 다시 찾았네. 우리에게 누군가를 바라볼 눈이 있다면,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내밀어줄 손이 없다면,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다가갈 발이 없다면, 우리에게 누군가를 안아줄 팔이 없다면, 우리에게 누군가를 생각해줄 마음이 없다면,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팔이나 마음은 기쁨이나 슬픔이나 아픔을 그 누군가에게 함께 나누라고 있는 겁니다. 노원호 시인은 누군가를 보듬어주는 일에 행복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흙이 나무의 뿌리를 감싸주는 일, 나무가 작은 풀잎을 바람을 막아주는 일, 울타리가 텃밭의 상추를 둘러싸주는 일은 모두 남을 위해 마음을 조금 내어주는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군요. 이연에서처럼 행복한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는 눈, 발견하는 눈이 바로 시인의 눈입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에게 그리고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반컵에 물이 있습니다. 반컵이나 남았네라며 행복하게 볼 것인지 반컵밖에 안 남았네 하고 불행하게 볼 것인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선생님도 그런 행복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행복한 일을 찾아볼까요? 평범하고 흔한 일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행복한 일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톡 튀겨보고 싶은, 주 그어보고 싶은, 와 외쳐보고 싶은, 푸웅덩 뛰어들고 싶은 높고 푸른 가을 하늘. 높고 푸른 높고 푸르고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시인은 톡 튀겨보고 싶고 쭉 그어보고 싶고 와 외쳐보고 싶고 푸웅덩 뛰어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또 어떤 시인은 가을 하늘이 너무도 파래서 수수도 벼도 과일들도 차마 쳐다볼 수 없어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송광세 시인은 하늘나라 가을 하늘을 혀로 맛보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자리한 옹달샘에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가라앉아 있네요. 그 옹달샘을 촉박으로 퍼마시면 가을 하늘이 쭉 입속으로 들어올 듯하지요. 아마 그 맛은 한없이 시원하고 달 것만 같습니다. 저녁이면 둥근 가을달도 또 마실 수 있겠지요. 그 가을달의 맛은 어떨까요? 한없이 푸른 가을 하늘은 커다란 호수의 수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푸른 수면에 갸우뚱 쏟아지면 금방이라도 온 세상을 푸르게 물들일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가을 하늘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와 외치면서 풍덩 뛰어들고 싶습니다. 그 깨끗한 수면을 도화지 삼아 그림도 그려보고 싶습니다. 자, 푸른 하늘을 도화지 삼아 가을 풍경을 그려볼까요? 물론 시로요. 별과 관련된 전래 동요 두 편입니다. 위의 것은 주로 평안북도에서 불려지던 동요이고 밑에 것은 주로 경상남도에서 불려지던 동요랍니다. 틀리기 쉬운 어려움을 단숨에 어디까지 외우느냐고 겨루는 말놀이를 하면서 불러졌던 노래들이지요. 그러니 큰소리로 단숨에 외우기 놀이를 하거나 외워서 친구들에게 따라 해보게 하면 더 재미난 노랫말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하나둘 딴다는 표현도 딴 별을 행주에 닦아 망태 새끼 그릇과 엮어서 만든 집세기 가방에 넣어 문에 걸어놓는다는 표현도 재미있지요. 그런데 위에 노랫말에서 에여라라는 말은 도려내라는 말일 듯하고 개 건너편은 강 어귀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건너편을 뜻합니다. 그러면 울고록 졸고록은 어떤 모양이고 장지의 첨지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말도 빠르게 따라해 볼까요? 이 콩깍지는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간장 공장 공장장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암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수 기린 그림이다. 이런 말이나 노랫말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호빵맨, 시빵맨, 아이스맨은 들어봤어도 모래맨은 처음 들어보지요. 봄, 가을이야말로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기에 안성맞춤의 계절이지요. 놀이터에서 한나절 놀고 나면 정말 양말, 호주머니가 가방에서는 물론 온몸 구석구석에도 모래가 흘러나오게 되지요. 그러니 모래맨이 되는 거지요.
책가방도 내던져 놓고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모래판에서 정신없이 놀고 있는 여러분들 모습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한바탕 신나게 논 후 모래맨이 되며 꼭 데워야 할 맨이 또 있죠. 바로 샤워맨이지요. 온몸 구석구석에 박힌 모래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니까요. 핫도그맨, 피자맨, 인라인맨, 모니터맨, 소파맨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스스로를 맨이라 부른다면 어떤 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볼까요? 또 여러분이 되고 싶은 새로운 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다리가 전봇대에게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흠을 잡으니 전봇대도 사다리에게 다리가 두 개면 뭐하니 혼자서 설 수도 없으면서라고 흉을 보네요. 서로가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꼬집어 삼켜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세상 모든 것들은 동전처럼 앞면과 뒷면을 모두 가지고 있지요. 마치 한 사람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처럼요. 100원짜리 동전을 앞면만 본 사람은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말하고 뒷면만 본 사람은 숫자 100에 쓰여져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는 대로 있다고도 하지요. 사다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리가 하나인데도 혼자 서 있는 전봇대를 칭찬합니다. 그러니 전봇대도 마음을 고쳐먹고 사람들을 높은 데로 이끌어주는 사다리를 칭찬합니다. 우리 마음 속담에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는 말,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갚는다 말은 모두 이럴 때 쓰입니다. 한 사람 혹은 한 사물이 지닌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 이중적인 특성을 찾아볼까요? 시 속의 친구는 아무도 오지 않는 교실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갑니다. 너무나 조용해 조금은 낯설고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밤새 친구들을 기다리며 얌전히 앉아있던 칠판, 걸상, 책상들은 맨 처음 들어온 이 친구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러니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활기차게 왔다 갔다 하며 책상이나 걸상을 툭툭 쳐보기도 하고 깨끗한 칠판도 한 번 더 닦아보고 가방도 훌쩍 놓고 책 공책도 바싹 펼쳐놓고 유리창도 활짝 열어보고 싶겠죠. 그러고 나면 몸도 마음도 뿌듯하겠죠. 창문으로 들어온 살랑 바람이 상쾌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교실 문을 열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많죠. 자, 내일은 아침 교실 문을 드르륵 처음으로 열고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맨 처음으로 교실 문을 드르륵 혹은 찰칵 열었을 때 느낌을 써볼까요? 아직 열어보지 못한 친구들은 상상해보세요. 또 이런 건 어떨까요?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간 교실 문을 드르륵 닫고 나올 때의 느낌이나 기분은요. 의인법을 활용해 가을을 재미있게 표현한 시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채소들을 사람 몸에 비유해 고추에서는 고추를, 호박꼭지에서는 배꼽을, 박덩이에서는 불룩한 배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내놓고 있네요. 아마도 가을 햇볕이 너무 좋아서 햇볕을 쬐려고 이렇게 다 내놓은 것이겠죠. 고추나 배꼽이나 배통 같은 비밀스러운 부분을 다 내놓고 있으니 그걸 본 고추 잠자리 얼굴이 부끄러워 빨개졌지요. 1, 2, 3 연에서 고추와 호박, 박덩이를 차례로 나열하면서 내놓고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부분도 재미있지만 잠을 자는 곳을 일컫는 잠자리와 고추 잠자리를 동시에 연결해주는 오연의 잠자리라는 말도 재미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소리는 같으면서 뜻이 다르다고 해서 동음이의어라고 한답니다. 1연의 고추와 5연의 고추 잠자리, 고추라는 같은 의미의 반복도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러고 보니 높고 푸른 하늘을 도화지 삼아 가을 햇볕에 기름지게 반짝이는 고추나 고추 잠자리, 호박이나 박덩이가 모두 울긋불긋한 가을 색깔이네요. 오늘은 의인법을 활용해 가을하면 떠오르는 풍경을 재미나게 우습게 표현해 볼까요? 관찰과 생각이 잘 버무려진 시입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듯 남긴 밥을 누가 먹는가를 차례대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는 생각을 깊게 해주고 놓치기 쉬운 일상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해줍니다. 요즘은 개에게 사료처럼 생긴 먹이를 사서 주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먹다 남긴 밥을 주곤 했지요. 사람이 먹고 남긴 밥을 개가 먹다 남기면 낮에는 지나가던 참새가 와서 쪼아 먹고 밤에는 지가 와서 훔쳐 먹고 가지요. 그리고 밥알 몇 토를 땅에 떨어지거나 밥그릇에 남아있으면 이번에는 개미들이 줄을 쥐어와 쏠쏠쏠 물고 가지요. 사람이 먹다가 남긴 밥을 버리면 그만인 것들을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나눠 먹고 있다니요. 놀라운 관찰력과 발견이지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해해주는 것들을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내리는 빗물이나 부는 바람이나 버린 장난감이나 밭둑에 남겨진 호박 등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닭 울음소리를 꾸꾸대 꾸꾸라고 듣는데 미국 사람들은 쿠쿠 두들두라고 듣고 일본 사람들은 고케 코코라고 듣는다더군요. 재채기 소리도 우리는 애치라고 듣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츄, 일본 사람들은 학숑이라고 듣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말이나 글을 똑같이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은 아직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어른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기분을 잘 몰라줄 때 흔히 말이 안 통한다고 하지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 생각이란 느낌이 통한다는 것이고 또 같은 생활 습관이나 같은 역사를 지닌다는 것이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조상을 가진 한 핏줄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지금 다른 나라로 나뉘어 휴전선을 경계로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지만 참새가 우는 소리를 모두 짹짹이라고 듣는다는 것은 말과 글이 통한다는 것이고 곧 한 백성이자 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남과 북이 예전에는 고려나 조선이라는 이름의 한 나라였듯이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한 나라 한 민족이 되어야겠지요. 우리 민족의 흰옷을 즐겨 입기 때문에 조선의 참새가 하얀 얼을 부듬는다고 했겠군요.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게 참새의 울음소리 이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거미나 거미줄을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설이나 이슬이 맺혀 있는 아침의 거미줄은 정말 아름답지요. 마치 은으로 짠 레이스 같아요. 그 모습을 어떤 시인은 거미줄에 금빛 반짝이는 아침 햇살이 걸렸다, 붙잡혔다고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유성윤 시인은 거미가 거미줄에 앉아 있는 모습을 거미가 그네를 띄고 실바람이 밀어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미가 그네를 띄니까 꽃잎이 날아와 덩달아 함께 뛴다는 표현도 흥겹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작은 꽃잎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정말 꽃잎이 거미줄에 앉아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나요? 그런데 그 꽃잎이 벌레 먹이감인 줄 알고 거미가 쪼르르 거미줄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도, 그리고 허탕을 찐 거미가 멋쩍어 하다가 심심해져서 낮잠을 자는 모습도 귀엽습니다. 아참, 거미줄에 구름이 걸린다는 표현도 참 좋지요. 바람에 날아가던 꽃잎 하나가 거미줄에 걸려 있고 때마침 지나는 구름이 거미줄의 배경이 된 채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미줄에 구름이 걸려 있는 걸 보면 아마도 거미줄이 높은 곳에 쳐져 있었나 봅니다. 거미와 거미줄에 대해서는 많은 시인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미의 생태가 특이하기 때문이겠죠. 거미의 생태를 곰곰이 생각해 본 후 거미 혹은 거미줄이라는 쓸감으로 시를 써볼까요? 귀지. 엄마 귀는 참 기특하지 않아요? 깜깜한 귀 속에서도 불평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다소곳이 귀에 묻어나오니 말이에요. 귀지가 쉴 새 없이 고시랑 불평을 했다면 내 귓속은 무척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엄마 손바닥에 올려놓고 찬찬히 살펴보자니까 귀지가 움직움직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귀지는 원래 말이었을 거예요. 내 귀에 들어오는 수많은 말들 중에서 쓸모없는 말들이 모여 귀지가 됐을 거예요. 내 마음에 담기지 않고 귀 속에서만 그냥 뱅뱅 맴돌던 말들 말이에요. 그중엔 엄마의 잔소리도 몇 섞여 있겠지요. 엄마의 기지들이 모두 무슨 말들이 되어 금방이라 되살아날 것만 같아요. 어서 훌훌 털어버려야겠어요. 우리는 흔히 시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지금부터 시를 써볼까요? 하며 꽃이나 나무나 달과 같은 자연물이나 계절 등을 떠올리곤 하지요. 그러나 시의 소재는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것들 속에 있답니다. 기지를 소재로 하고 있는 이 시가 그렇군요. 수많은 말들 중에서 마음에 담기지 않고 귀 속에서만 뱅뱅 맴돌던 쓸모없던 말들 중에서 수많은 말들 중에서 마음에 담기지 않고 귀 속에서만 맹맹 돌던 쓸모없던 말들, 이를테면 엄마의 잔소리 같은 말들이 모여 귀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신선하네요. 그런 말들이 고시랑 불평도 않고 깜깜한 귀 속에 쌓여 있다, 다소곳이 귀이게 묻어나온다는 생각도 더 많이 쌓이지 않도록 어서 훌훌 털어버려야겠다는 생각도 재미납니다. 오늘따라 귀 속 갈짝갈짝 긁어주고 싶네요. 엄마에게 묻기도 하고 혼자서 답하기도 하는 이런 말 건네의 목소리가 친근하면서도 새롭게 들리지요. 오늘은 이 시처럼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목소리로 시를 써볼까요? 코딱지라든가 눈곱이라든가 때라든가 똥이라든가 오줌 같은 우리가 흔히 하찮거나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수저로 해서요. 추운 겨울 내내 명태는 대롱대롱 가지런히 매달려 아침 햇살에 살금살금 녹았다. 저녁 쌀바람에는 포독포독 얼었다. 학원에 다니라 숙제하라 헉헉헉 숙제는 좀 많아요. 밖에 나가 놀고 싶은데
매일매일 공부하라는 엄마 잔소리에 숙제와 공부에 파묻혀 지내다 보면 슬쩍 화가 나지요. 기껏 짬을 내 놀이터에 나가봐도 친구들이 하나도 없을 때가 많지요. 이럴 때 또 무척 속상하지요. 휴, 그럴 땐 눈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게다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놀고 있는 공부하라 말도 안 듣는 눈사람이요. 생각만으로도 시원하지요. 부럽지요. 그런데 어른들은 정말 공부밖에 모르고 1등밖에 모를까요? 하루 종일 뛰놀고 싶고 밤늦게까지 놀고 싶고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고 군것질하고 싶고 이 닦기도 싶은 실은 여러분 마음을 정말 모를까요? 한여름에 한겨울 눈사람을 상상하듯이 한겨울에 눈부신 여름 해를 상상하듯이 오늘은 거꾸로 생각해 보기로 해요. 공부하라고 자꾸 잔소리하는 엄마 마음은 어떨까요?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해야 할 공부 일찍 해놓고 놀면 누가 뭐랄까요? 엄마가 쓴 눈사람 씨는 이럴 것만 같아요. 참 좋겠다. 공부하라는 말 안 해도 되니까. 정말 부럽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쉴 수 있으니까. 아이는 알까? 이런 엄마 마음을 어때요?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니 재미있는 시간 나왔죠. 자, 오늘은 평소에 부럽게 보였던 대상을 선택해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담아 시 한 편을 써볼까요? 이 시는 조금 낯설지요. 생각 중이라는 글자들이 삐뚤빼뚤 나열되어 있는 이연의 마지막 부분 때문이지요. 잘못 인쇄되었을 거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없었나요? 사실은 시인이 일부러 이렇게 쓴 거랍니다. 이런 시를 모양시 혹은 그림시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시인은 비가 내린다라는 제목으로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양으로 글자를 배열하였고요. 어떤 시인은 산이라는 제목으로 큰 모양으로 글자를 배열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시인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모양으로 글자를 배열하기도 했답니다. 이호경 시인은 산꼭대기에 조그만 탑이 위태롭게 서 있는 모양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쓰러질까 말까 생각하는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 표현도 재미있지만 생각 중이라는 글자를 삐뚤빼뚤 배열해서 탑이 갸우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모양시를 써볼까요? 먼저 무엇을 쓸 것인지 정하세요. 그리고 그 모양을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 생각나는 표현을 문장으로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그 문장을 처음에 생각했던 모양대로 배열해 보세요. 더 재미나게 생각해 본다면 시 속에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붙이거나 하는 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사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마음대로 해 하지 마. 마음만 먹으면 너 뭐도 할 수 있어. 마음이 고와야지. 마음을 들여다봐. 마음으로 그려봐. 마음이 아파. 그런데 정말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어디에 있지요?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 속의 친구는 마음이 몸속에 있다고 하네요. 착한 아이의 까만 눈이나 생글생글 웃는 아이의 보조개나 싸운 뒤 악수를 청하는 손이나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오르는 머릿속이나 가슴속에 마음이 있다는군요. 시를 쓰게 하는 힘은 이렇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믿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은 자세히 관찰하고 마음껏 상상하고 꿈꾸고 조그만 것에도 궁금해하고 그것들을 설명하라고 애쓰는 데서 생기지도 하지요. 이 모든 것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마음과 비슷한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하면 떠오르는 말을 무엇이지요?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보세요. 많이 나열할수록 좋겠죠. 그런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마음이 있다고 믿는다면, 마음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생겼을지 시로 한번 그려볼까요?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요? 생각만 해도 멀리서 보기만 해도 새처럼 가슴이 팔딱팔딱 뛰곤 하는 친구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좋아하게 되면 가슴이 더 두근두근 뛰고 얼굴이 빨개지곤 할 거래요. 그 친구에게 좋아한다는 말도 못 건네봤으면 더더욱 설레겠죠. 시 속에서 친구는 은빛 커플 반지를 하고 끼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 친구가 있군요. 근데 걱정이 태산이군요. 그 친구가 자기를 싫어하면 어쩌나. 그래서 커플 반지를 거절하면 어쩌나. 혹시 반지가 크거나 작으면 어쩌나. 이미 다른 친구와 커플 반지를 나누어 끼기로 약속했으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하면서요. 종일 호주머니 속 반지만 만지작 거리고 망설이고 있네요. 내일은 정말 시 속의 친구가 용기를 내어 좋아하는 친구에게 은빛 커플 반지를 건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이렇게 설레는 일이고 망설이게 하는 일이고 또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군요. 자, 좋아하는 친구에게 꼭 주고 싶은 거 혹은 꼭 받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써볼까요? 그때의 기분이나 느낌을 생생하게 살리면서요.
엄마 아빠가 다투시는 거 본 적이 있지요. 심하게 다투실 때면 이혼하신 건 아닐까 무섭기도 하지요. 게다가 여러분 성격 때문에 싸우시면 더 걱정스럽고 미안한 마음이지요. 내 방에서 꼼짝 못하고 기가 질려 가슴이 쿵닥쿵닥 뛰었다는 구절에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사랑과 싸움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상할지 모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실망하고 화가 나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도 친구와 싸웠다가 금방 화해하고 더 친해진 경험이 있지요. 사랑과 싸움은 반대인 듯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뿌리에서 나온 것 같은 가지들이에요. 사랑과 미움,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죠. 문과 벽, 열리지 않는 문은 벽과 다름없죠. 시작과 끝, 끝은 언제나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져 있지요. 몸과 마음, 몸이 있으니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 몸도 있는 겁니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반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같은 몸인 것들을 찾아내 볼까요? 그 이유를 상명해 보세요. 그런 다음 사랑은 감추고 싸움 이야기만 쓰고 있는 시처럼 한쪽은 숨기고 한쪽 이야기만으로 시를 써볼까요? 여러분은 명태, 동태, 생태, 황태라는 비슷한 이름들을 모두 구별할 수 있나요? 여러분 팔뚝만한 게 홀쭉하고 긴 명태를 본 적 있지요? 그 명태를 얼리면 동태, 얼리지 않으면 생태, 얼렸다 말리면 황태라고 합니다. 황태는 북어랑 비슷한 말이기도 하고요. 이희찬 시인은 명태가 황태로 변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저씨들이 명태를 잡아 산골짜기에 물을 씻으면 아주머니들은 씻은 명태를 겨울 내내 덕장, 명태의 잎을 꿰어 줄줄이 매달아 놓은 곳에 걸어 놓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뒤를 빼서 쓴 게 재미있네요. 명태는 추운 겨울 내 덕장에 대롱대롱 가지런히 매달려 아침 햇살에 살금살금 녹았다. 저녁 산바람에는 뽀득뽀득 얼었다 하면서 노르스름한 황태가 되어가지요. 덕장에 수천 마리의 명태들이 줄줄이 걸려 눈 내리고 바람 부는 한겨울을 나면 달큰한 맛이 우러나는 황태살이 된다지요. 그 맛이 달큰한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빠가 술 드시고 오신 다음 날 엄마가 끓여주는 황태국 그 맛을 보면 알지요. 분명히 구수하고 달큰할 겁니다. 이 달큰하고 구수한 맛은 겨울 추위와 바람, 눈과 비를 모두 견뎌냈기 때문이죠. 특히 오래 참고 노력해서 얻은 성과는 더없이 달콤하지요. 명태가 황태가 되었던 것처럼요. 힘든 봉사활동 뒤에 뿌듯함, 오래 기다린 뒤에 선물, 밤늦게까지 끝마친 숙제, 그 밖에 무엇이 황태의 달큰한 맛과 같을까요? 참 따뜻하고 정겨운 시입니다. 시 속의 주인공은 3살배기 동생에게 밥을 먹여주는 할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다 우스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밥을 먹는 건 동생인데 할머니도 똑같이 입을 벌리시고 또 입을 우물우물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할머니 입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으시자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할머니나 할아버지, 엄마나 아빠는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것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지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이 전달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워하거나 행복하거나 할 때 혹은 슬퍼하거나 아파할 때 똑같이 느끼는 게 사랑의 힘입니다. 3살배기 동생은 오물오물 거리는데 할머니도 우물우물 거린다는 표현도 재미있네요. 오와 우라는 한 글자 차이인데 느낌이 다르지요. 모두 이가 없을 때 음식을 씹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지요. 오물오물은 작고 귀여운 느낌이고 우물우물은 깊고 둔한 느낌입니다. 포릇포릇과 푸릇푸릇이 폴폴과 풀폴이 노랑과 누렁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소리 흉내말이나 모양 흉내말을 이용해 가족이나 친구들 중 한 사람을 묘사해 볼까요? 일단 시 속의 주인공처럼 자세히 관찰한 후 특이한 모습을 발견해야겠지요. 이때 손이라든지 입이라든지 코라든지 눈이라든지 몸의 어느 부분을 중심적으로 관찰하면 더 잘 보입니다.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떠들거나 싸우거나 어른들 말씀에 참견하거나 아니면 손님을 걷어보지도 않거나 하지는 않나요? 시 속의 친구는 아버지 옆에 얌전하게 앉아있네요.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앉은 꼬마와 찻잔 옆에 꼭 붙어 있는 찻숟갈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큰 건 옆에 붙어 있는 작은 것이니 더 얌전하고 귀여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시인은 뽀얗고 쬐끄만 귀여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여운은 사전에 없는 말이네요. 귀여운의 뜻 같기도 하고 귀한의 뜻 같기도 합니다. 시는 이렇게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읽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뜻으로 읽을 수 있고 또 조금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읽어내는 의미한 느낌이 중요한 거지요.
귀여운 친구 모습과 그 모습에 흐뭇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처럼 따뜻합니다. 여러분과 부모님이 함께 있는 모습, 예를 들면 목욕을 한다거나 나란히 걷는다거나 엎에 있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머리를 맞대고 공부를 하는 모습, 찻잔 옆에 찻수가처럼 무언가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도 시 속의 아기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정말 어제와 달라진 것도 새로워진 것도 하나 없는데 사람들은 왜 새해라고 들떠 지낼까요? 왜 나이를 한 살 더 먹을까요? 그리고 왜 뭐든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할까요? 한 시간, 하루, 한 달, 1년 등의 시간 단위들은 우리가 편하도록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답니다. 시간은 공기나 마음처럼 원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 나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시간은 또 흐르는 물처럼 거꾸로 갈 수도 없고 건너뛸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기에 지난 시간을 다시 경험할 수도 앞에 있는 시간을 미리 경험할 수도 없는 거고요. 타임머신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간 자체가 거꾸로 오고 건너뛰어 흐르는 건 아닙니다. 실 속의 아기는 떡국 먹고 세뱃돈을 받아서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어서 무작정 좋기는 했던 새해의 어느 날, 왜 새해라고 하는지 따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생각을 한 것이 바로 한 살이었던 것, 먹었던 것. 그리고 그만큼 자란 증거네요. 그리고 새해라고 구분 지어 놨으니 그런 새로운 생각도 했겠죠. 한편의 시에 묻은 아기의 목소리, 1, 2, 3년간 대답하시는 어린의 목소리 사연이 섞여 있어서 더욱 재미있네요. 시간이 정말 있구나 하고 느꼈을 때,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시로 써볼까요? 시간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것을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시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쉬운 답을 주고 있는 시입니다. 시란 여러분 주변에 널리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이 바로 시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새롭게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냐에 달려 있지요. 시 속에 나오는 정거장이나 개구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거장에 대한 흔하고 익숙한 생각들, 즉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제비 정거장은 전기줄이고 갈매기 정거장은 고깃배라고 쓰는 데서부터 시적인 것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거장이 사람들에게만 있을까, 숙제는 학생들에게만 있을까라고 엉뚱하지만 발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시적 상상력이 풍부할 겁니다. 어떤 선생님 말이죠.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게 한 후 그것들 중에 하나를 쓸거리로 삼아 시를 쓰게 한다더군요. 옛날 같으면 도토리와 팽이, 색종이, 조각, 노른지, 한 뭉치 수수과 안경 등이 나왔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호주머니에는 스티커, 게임기, 초콜릿이나 껌, 전화카드, 버스카드, 캐릭터 등이 나오겠지요. 자, 오늘은 여러분 호주머니에 적혀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시를 써볼까요? 자신감 있게 새롭고 엉뚱하고 발랄한 생각들을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시 속의 마음처럼 여러분 주변의 어른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소년 한국일보 연재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워주는 대표 동시 40선 숨어있는 시를 찾아 떠나는 여행 초등학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동시들을 골랐습니다. 시는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이 시를 이해하고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바라보고 느끼고 나아가 시적인 사고력과 상상력과 표현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시찾기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 정급별